안녕하세요. 저는 핏줄만큼 끈끈한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핏줄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에겐 핏줄로 이어진 가족들만큼 소중하고 아끼는 가족이 또 있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께 저의 또 다른 가족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진 축사를 운영하시며 소를 80마리나 키우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소들과 같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랍니다. 소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진 소들을 자식 돌보듯 정성으로 기르셨어요. 딸, 이리 와서 저 눈을 좀 보렴. 저렇게 맑고 착한 눈 본 적 있니? 난 저 소 눈을 보고 있는 게 참 좋다. 보고 있으면 소가 나한테 욕심 부리지 말고 남한테 못되게 굴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아버진 소는 참 착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면서요. 어렸을 땐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했지만 지금 그때 절 바라보던 소 눈을 떠올리면 그 동그랗고 순수한 눈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답니다. 아버지, 그래도 소는 조금만 예뻐하고 저랑 더 많이 놀아주세요. 알았죠? 오냐, 알겠다. 아주 송아지들도 질투할 만큼 우리 딸이랑 많이 놀아줘야겠네. 아버진 어떤 일이든 껄껄 웃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눈물 짓게 한 비통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온 가족이 한동안 눈물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건 바로 구제역이었어요. 구제역은 빠르고 강력하게 저희 축사의 소들을 덮쳤고 80마리의 소 중 75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멸이었죠. 아버진 눈도 못 감고 죽은 소의 눈을 손수 감겨주시며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착한 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데려가시다니. 평화롭던 축사는 눈물과 비통한 외침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진 날마다 우시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 곁을 지키며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여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지금 며칠째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잠도 못 자서 어떡해. 내가 자식처럼 기르던 소들을 이 손으로 다 묻었어. 그 착한 눈을 내 손으로 직접 감겨줬다고. 그런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 그래도 당신이 힘을 내야 나머지 소들도 돌보고 우리 애들도 뒷바라지하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이 소리 안 들려? 송아지들이 당신만 찾으면서 음매 울고 있잖아. 연신 울기만 하시던 아버진 남은 송아지들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겨우 기운을 차리셨어요. 여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소 2마리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축사를 넓혔잖아. 다시 시작해보자, 여보.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지. 어?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옆에서 도울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 곁엔 우리가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여보, 얘들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 다시 해보자. 해보는 거야. 아직 송아지들이 남았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을 주니, 이제 이 아버지 다시 일어나야겠다. 아버진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힘을 내보기로 하셨어요. 구제역으로 농가마다 보상금이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축사를 다시 예전의 규모로 운영하기엔 턱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부모님은 결국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각오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죠. 보상금으로 방역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큰돈의 빚을 내 소 몇 마리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소를 기르셨죠. 원상 복귀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노력으로 축사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답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어느새 20살이 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동생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축사를 재건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전 곧바로 어느 안전관리 업체의 사무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나갔어요. 입사하고 4년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남편도 처음 만났고요. 남편은 전기 기술자로 저희 현장에 파견을 나온 직원이었어요. 유난히 눈이 동그랗고 큰 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떠오른 게 있었죠. 저 사람 눈이 꼭 소눈 같네. 크고 동그란 게. 남편이 큰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꼭 소눈 같은 거 있죠? 평생 축사에서 자란 제 가족에게 속았다는 건 칭찬이었거든요. 남편은 눈뿐만 아니라 성격도 온순하고 우직한 게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눈이 틀린 게 아니었는지 남편을 처음 부모님께 소개시키던 날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소리를 하셨다니까요. 우리 사위는 감옥하고 차분한 게 인상이 꼭 속았네. 아, 이게 칭찬이니까 오해는 말고. 아, 우리 집에서 속았다는 건 최고의 칭찬이야. 소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동물이 없거든. 난 자네가 큰 돈 벌어서 우리 딸 호강시켜 주길 바라지 않어. 다만 너희 부부가 서로 거짓 없이 서로 믿으며 우직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내 장인어른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잘 사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저희 잘 살게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남편과 전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 속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인상처럼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저도 첫 아이를 갖기 전까지 계속 맞벌이를 하며 차곡차곡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 갔어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산 것이 헛되지 않았는지 제가 30대 초반이 될 무렵 아이 둘을 낳고 작지만 안락한 단독주택도 한 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애들 둘을 데리고 전세방을 전전했는데 드디어 완전한 우리 집이 생긴 거였죠. 남편은 현관에 모든 가족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만들어 달았어요. 당신 이름만 넣어도 되는데 내 이름이랑 애들 이름도 다 넣었어?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가족 모두가 노력해서 얻은 집인데 당연히 모든 사람 이름을 전부 넣어야지. 그렇지, 아들? 그때 제 큰아들이 5살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라 자기 이름을 알아보고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여기 내 이름 써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집은 허물어졌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운이 좋은 집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기운 좋은 집에 이사하고 6개월이나 지났을까요? 주말이었는데 골목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저희 옆집에 방 2칸짜리 월세방이 있었는데 거기로 누가 이사를 온 모양이었어요. 아이와 현관으로 나가 내다보니 제 아들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여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 젊은 부부가 이사 온 것 같았죠. 부부 나이대도 저희 부부와 비슷해 보여서 뭐 도와줄 건 없나 하고 슬그머니 나가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오셨나 봐요. 저흰 요 옆집에 살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 저희 옆집 단독주택에 사시는구나. 앞으로 오고 가며 자주 뵙겠네요.
그러게요. 보니까 아이도 저희 큰애랑 또래 같은데 앞으로 종종 인사 나눠요. 어머, 그런가요? 너무 잘 됐네요. 저희 애 올해 5살이에요. 종도가 어른들 보면 인사부터 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사 왔어요. 종덕인 볼살이 통통하고 아주 씩씩한 꼬마였어요. 우리 애들은 조금 마른 편이었는데 볼살이 귀여운 또래 아이를 보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애기 엄마도 인상이 참 좋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옆집 가족이 이사하는 걸 보고 집에 들어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나가보니 아까 그 애기 엄마였어요. 애기 엄만 제게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내밀더군요. 이거 이사 떡이에요. 아까 드렸어야 했는데 애기 아빠도 주말금으로 나가고 애를 혼자 데리고 이사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네요. 방금 뽑아온 떡이라 맛있을 거예요. 어머, 이런 걸 다. 아,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우리 신랑이 떡을 정말 좋아하는데 잘 됐어요. 아, 정말요? 저희 애기 아빠도 떡 귀신인데. 그럼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전 다음날 받은 그릇에 과일을 잔뜩 담아 옆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큰애에게 친구도 소개해 줄 겸 같이 손을 잡고 옆집을 방문했죠. 계세요? 저 옆집 사람이에요. 안에 계세요? 어머, 그릇을 직접 들고 오셨어요? 아, 제가 가도 되는데. 감사해요. 근데 이게 웬 과일이에요?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요즘 귤이 달길래 좀 담아왔어요. 어제 신랑이랑 시루떡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글쎄, 벌써 그 많은 떡을 다 먹었다니까요. 우리 큰애도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정연아, 아주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아줌마가 떡 준 아줌마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네가 정연이구나. 반가워. 떡 맛있게 먹어줘서 아줌마도 고마워. 아유, 이렇게 오셨는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집안이 좀 정신없긴 하지만요. 현관문에서 말소리 들었는지 어제 봤던 옆집 꼬마 종덕이도 엄마 뒤에 서서 빼꼼히 보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애까지 데리고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종덕이 새로 이사 온 동네라 친구가 없어서 낯설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낯가림이 없는 저희 큰애는 벌써 안으로 들어가 종덕이와 놀기 시작했네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낯가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애들 둘이 안 싸우고 잘 놀아서 저는 옆집 애기 엄마와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죠. 전 올해 30이에요. 애기 아빠가 운송업을 하는데 이번에 관할구역이 바뀌면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렇구나. 아, 전 32이에요. 옆집 사는데 애들 나이도 똑같고 부부들 나이도 비슷한 게 정말 신기하네요. 어머, 그럼 저보단 언니시구나.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 이 동네엔 처음 살아봐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앞으로 언니한테 많이 여쭤봐야겠어요. 그래요. 분리수거 방법이나 이런 거 모르면 얼마든지 물어봐요.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 6개월 더 살았다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유, 말씀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언니. 그 뒤로도 전 종종 옆집에 찾아가 수다를 떨었어요. 자영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 둘째가 3살이어서 아직 손이 많이 갔는데 큰애가 종덕이랑 논다고 엄마를 덜 찾게 되어서 비교적 육아가 수월해졌죠. 저희는 어느새 자매지간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서로 육아 고민도 나누고 시장도 같이 보러 다녔죠. 서로 애들 보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느새 서로 편하게 반말도 하고 제 집 드나들듯 서로 집을 왕래하며 지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한데 오늘 반나절만 우리 종덕이 좀 부탁해도 될까?
내가 급하게 친정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애까지 데려갈 상황이 아니라서. 미안하긴. 정연이랑 놀고 있으라고 할게. 걱정 말고 병원 잘 다녀와. 정말 고마워, 언니. 내가 올 때 언니랑 형부 좋아하는 방앗간 떡 사올게. 저와 자영이 사이가 각별해지니 자연스레 남편들도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언제 한 번은 같이 바닷가에 민박집을 잡고 여름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애들은 물가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끼리 평상에 앉아 맥주 한 잔을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사 온 첫날 언니를 처음 보는데 예감이 너무 좋더라고. 아, 이 사람 뭔가 처음 만났는데도 앞으로 엄청 가까워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진짜? 에이, 거짓말. 그 정도면 거의 첫눈에 반한 수준 아닌가? 어째 이거 질투나는데? 진짜야. 진짜요, 형부.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급하게 떡까지 돌렸잖아. 나 그 떡 따끈따끈해서 정말 맛있었는데. 하긴 정말 이런 인연이 어딨어. 요즘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던데. 이렇게 휴가도 같이 오고 애들도 같이 키우고 이런 게 가족이지. 별다른 게 가족이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처제. 어머, 처제요? 네, 형부. 저도 잘 부탁드려요. 가만히 있어봐. 둘이 자매지간이 되면 형님하고 전 동서지간이 되나요? 아, 그게 그렇게 되나? 아이, 그래. 오늘부로 동서지간 하자고. 자영이 남편인 강준 씨도 성격이 무척 활달하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부부끼리 닮는다더니 어쩜 부부가 둘 다 그렇게나 성격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종덕이 아빤 마트 식자재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볼 때마다 살갑게 인사도 해주고 무엇보다 남편과 친하게 잘 지냈죠. 저희 집 애들도 참 예뻐하고요. 저희 큰애가 그 집에 놀러 가는 날이면 맛있는 것도 종종 사주더라고요. 오, 정연이 놀러 왔구나. 그러면 이 아저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정연이 너 짜장면 좋아하니? 종덕인 짜장면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짜장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정연이가 짜장면을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알겠어. 아저씨가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켜줄게. 맛있게 먹고 실컷 놀다가. 우와, 아저씨 최고. 모처럼 쉬는 날 저희 애까지 놀러 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텐데 짜장면도 시켜주고 애들과 엄청 재밌게 놀아주었나 봐요. 입가에 짜장면을 시커멓게 묻히고 온 큰애가 종덕이네가 제일 재밌다며 연신 엄지척을 하더라니까요. 자영이네 부부가 그렇게나 인정을 베풀어주니 저도 종덕이를 볼 때마다 용돈도 주고 참 살갑게 대했습니다. 이후로도 저희 부부와 자영이네 부부는 더더욱 가깝게 지내며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했어요. 언니, 이번에 김장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애들도 학교 들어가서 그거 챙기느라 정신도 없고 그냥 올해는 사 먹을까 싶은데. 에이, 사 먹는 김치가 무슨 맛이 나. 언니네 바쁘면 내가 우리 집 거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줄게. 아유, 아니야. 그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일인데 너 힘들어서 안 돼. 언니, 우리가 김치도 못 담가줄 사이야? 하는 김에 몇 포기 더 하면 돼. 괜찮아. 자영인 기어이 김치 몇 통을 담가다 제품이 안겨주었죠. 고마워, 자영아. 작은 애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김치만 낼름 얻어먹게 됐네. 아, 그러지 말고 있어봐. 내가 수육 금방 삶아다가 갖다 줄게. 그거에 김치랑 먹자. 수육? 언니 수육 진짜 맛있는데 그거 좋지. 오늘은 수육에 막걸리 한 잔 해야겠네. 형부도 퇴근하시면 같이 먹자. 종덕이 아빠도 지금 집에 있어. 그거 딱 좋네. 저녁도 해결되고. 밥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몰라. 그래도 오늘은 자영이가 김치 줘서 맛있는 저녁 먹겠다 얘. 그렇게 우리 가족과 자영이네 가족은 한 가족처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영이 부부에게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종덕이 아빠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가 그만 허리 디스크가 터져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언니, 이렇게 병문안까지 와줘서 고마워. 나도 이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 받고 놀라서 뛰어왔다니까. 그래도 어디 다른 데 다치거나 한 거 아니라서 다행이야. 근데 허리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린대? 회복은 시술 받고 좀 쉬면 금방 나을 거라는데 문제는 이 사람 직장이야. 운송업이라는 게 한시도 쉬면 안 되는 일이라 아마 이 사람 대신 다른 기사로 교체될 것 같아. 한마디로 잘리는 거지 뭐. 아, 다달이 집어 월세도 내야 하는데 내가 어디 알바라도 뛰어야 하나 싶어. 종덕이 아빤 허리 부상 문제로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 혼자 벌어 아이까지 키우는 집인데 걱정이 정말 많아 보였죠. 종덕이 아빤 병원에서 무사히 시술을 받고 집으로 퇴원했지만 나을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전 옆에서 자영이 부부를 지켜보며 마침내 결심했어요. 여보, 자영이네 소식 내가 얘기했지? 어, 듣자 하니 걱정이 많겠어. 당장 월세도 나갈 곳도 있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다달이 큰돈 나가는데 당장 수입이 없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가 월세 좀 내주면 어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어려울 때 돕는 게 이웃사촌이고 가족 같은 사이잖아. 힘들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문제인지라 남편 입장에선 아까운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말해주니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영이네를 도울 수 있었어요. 저는 3개월치 월세를 뽑아다 곧장 자영이네로 향했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일단 이 돈으로 월세부터 해결해. 언니, 이게 무슨 돈이야? 이렇게 큰 돈을 왜? 왜긴 가족 같은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거 그냥 주는 돈 아니다. 나중에 종덕이 아빠 허리 다 낫고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어. 언니, 정말 고마워. 사실 나 월세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갚을게. 아이, 무슨 은혜식이나. 넌 종덕이 아빠 회복하는 데만 힘써. 보약도 한 제 맞춰놨는데 내일쯤 올 거야. 그게 허리에 그렇게 좋은 약이래. 오면 시간 맞춰서 잘 먹여. 자영인 저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 고마움의 인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영이가 종덕이랑 저희 집에 놀러와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집안 마트에 갈 일이 생겨서 집안에 자영이와 아이들만 남기고 외출을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외출하고 들어오니 집 거실 바닥이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우렁각 씨가 다녀갔나 싶어 주방으로 가보니 자영이가 설거지는 물론 주방 정리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얘, 자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왔어? 아니, 나 청소하고 있지. 청소를 네가 왜 해? 거실 바닥도 네가 닦은 거야? 하도 바닥에 광이 나길래 우렁각시라도 다녀간 줄 알았어. 야, 걸레 당장 이리 내. 언니,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언니 은혜를 갚지. 이거 별것도 아니야. 아이, 난 오늘 너 저녁 맛있는 거 먹이려고 불렀지. 청소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빨리 그거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너 좋아하는 거 실컷 장 봐왔단 말이야. 내가 언니랑 형부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청소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자꾸 받기만 하니까 나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 네가 왜 받기만 해. 우리 정연이가 맨날 종덕이랑 논다고 너희 집을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그게 어디 보통 귀찮을 일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얼른 걸레 내려놔. 언니, 늘 고맙고 미안해. 언니랑 형부가 베풀어준 은혜
내가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갚아나갈게. 다행히 종덕이 아빠 몇 개월 뒤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직장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자영이네 부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큰 문제 없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종덕이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군요. 정현이랑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놀다가도 머리가 아프다며 주저앉기도 했어요. 자영이와 전 종덕이가 아플 때마다 두통약도 먹이고 동네 소아과에도 데려갔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자영아, 그러지 말고 큰 병원에 데려가 보면 어때?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횟수도 늘고 최근엔 호흡 곤란도 왔다며. 안 그래도 대학병원에 예약을 걸고 왔는데 솔직히 나 무서워 언니.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자영아, 마음 강하게 먹어. 별일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영이와 종덕이 손을 잡고 함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가 이어졌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려면 또 며칠이 더 걸린다고 했어요. 종덕인 계속 이어지는 검사에 지쳤는지 엄마 품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전 그새 얼굴이 수척해진 자영이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종덕이가 아직 어린 종덕이가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소아 백혈병은 발병 원인을 예측하기 어렵고 병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자영인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전화로 소식을 알렸고 저는 통화를 끝낸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어떡해? 우리 애 백혈병이래. 백혈병. 만약에 우리 종덕이 잘못되면 나 어떡해? 나 우리 애 없으면 못 살아.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애 어떡하냐고.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자영이를 안고 토닥이는 일뿐이었어요. 병실에 올라가 보니 종덕이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더라고요. 저 조그마한 몸으로 수차례 주사도 맞고 성인도 고통스러운 검사까지 받았으니 아직 눈물 범벅인 작은 얼굴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다 나더군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저 작은 애한테 어떻게 이런 몹쓸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 검사는 다 받은 거야? 치료법은, 치료 방법은 있대? 어떻게 우리 종덕이 살 수 있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어, 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당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대. 그래야 산대. 수술하고도 계속 통원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럼 해야지. 필요하다면 약도 먹이고 수술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내가 말했지? 엄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도울게. 언니, 근데 수술비가 정말 상당해. 당연히 백방으로 뛰어서 돈을 마련해 보겠지만 솔직히 그 비싼 수술비랑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하필 우리 애한테 닥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혹시 아이에게 안 좋은 거 먹이고 안 좋은 환경에서 키운 걸까, 언니? 전 자영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자책하지 마, 자영아. 네 잘못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지금은 종덕이 치료에만 전념하자. 다른 생각은 말고. 그날 저녁 전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적금을 하나 깨고 종덕이의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도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우선 아이부터 살려야 된다 싶었어요. 여보, 난 종덕인 우리한테도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우리 애들 목숨보다 소중한 거니까. 앞으로도 자영이네 도울 일이 있다면 여력이 되는 한 계속 돕고 싶어.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자영 씨를 이웃사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자고. 다른 건 둘째치고 우선 애부터 살리고 봐야지. 남편 역시 저만큼이나 종덕이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전 다음날 곧바로 큰애와 함께 종덕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받아. 우선 치료비부터 쓰고 나머진 앞으로 치료에 보탰어. 지금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애부터 살리고 보는 거야. 수술하면 완치 확률이 높다며.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수술시켜야지. 언니, 이렇게 큰 돈을? 아니야, 나 못 받아. 언니랑 형부한테 신세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 그냥 언니 마음만 받을게. 자영아, 네가 늘 말했잖아. 우린 친자매 같은 사이라고. 그런데 조카가 아프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도와주겠어? 우선 애부터 살려야지. 돈 문제 나중에 생각하자고. 자영인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제 큰애는 자영이가 울자 안절부절하며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이모, 울지 마요. 종덕이 금방 나을 거예요. 종덕아, 너 다 나으면 같이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자. 알았지? 당연하지. 이모, 고마워요. 저 꼭 나을게요. 꼭 나아서 이모한테 효도할 거예요. 제가 다 갚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파도 꾹 참고 수술 잘 받으면 저 다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 맞죠, 이모? 저 진짜 수술만 잘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아직 초등학생인 종덕이가 팔에 두꺼운 주사 바늘을 달고 제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냐고 묻는 눈동자에 겁이 가득 담겨 있어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착하디 착한 자영이와 종덕이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온 걸까요? 현실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형제같이 잘 지내는 것도 다 자영이 네가 우리 정연이까지 친아들처럼 보살펴줘서 그래.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애들도 이렇게 친형제처럼 자라잖아. 그 뒤로도 전 수시로 병문안을 가며 자영이와 종덕이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종덕인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1년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종덕이 아빤 쉬는 날도 반납하고 수술비를 버는데 매달렸고요. 자영이도 종덕이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종덕인 1년이 넘는 투병 생활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체력을 회복하는데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리 큰애는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종덕이가 안쓰럽다고 틈만 나면 옆집에 놀러가 같이 공부도 하고 모자란 공부도 도와주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고 종덕인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아이들의 중학교 입학식 날 저희 부부와 자영이네 부부는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들을 보며 서로 눈물이 빵 터져 펑펑 울고 말았어요. 언니, 남들이 보면 저 부부들은 애들 입학식에서 외우나 하겠다. 그치? 남들이 뭘 알아. 너희 부부 고생한 사연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종덕이 저렇게 훌쩍 큰 거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다 언니랑 형부 덕이야.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렇게 저희 부부와 자영이네 부부는 계속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로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50대 후반이 되었네요. 저희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특히 큰애는 대학을 졸업반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나란 일을 하게 되었죠. 자영이네 식구는 월세방에서 벗어나 저희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번듯한 전셋집을 마련했어요. 같은 동네긴 하지만 서로 끝과 끝이라 이제 떨어져 지낼 생각을 하니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서로 연락하고 식사 자리도 주기적으로 함께하며 여전히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남편은 놀라서 잠옷바람으로 대문을 열었죠. 누가 이 밤중에 찾아왔나 봤더니 세상에 남편의 50년 지기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는 남편 고향 사람인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여전히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최근 들은 소식으론 사업에 실패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 안 좋은 시도까지 했다면서요. 그런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오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희성아, 정말 미안하다. 재수 씨 죄송합니다. 나 좀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간 극단적인 선택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염치 없지만 부탁한다. 나한테 너밖에 없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니 저도 당연히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무릎까지 꿇고 매달릴까 싶었죠. 남편은 일단 알겠다며 다시 연락 주겠다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밤잠도 못 자고 오랜 시간을 고민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해봤는데 나 그 친구 도와주고 싶어. 당신도 알겠지만 나와 50년을 막역한 사이로 지낸 놈이야. 그런 놈이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는데 외면할 수가 없어. 그동안 함께 지낸 세월이 있는데 한 번만 믿어보자.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지. 남편은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남편에게 재차 물었지만 남편은 친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난 그 친구 믿어. 누구보다 믿고 있어. 그놈은 날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전 그 친구보다 남편을 믿고 집 담보대출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믿되 돈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였을까요? 그 친구는 결국 부도를 맞았고 저흰 수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앞이 다 깜깜하더라고요. 남편도 실망감이 대단히 커 보였습니다. 저희는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조치든 취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 다시 그 친구가 펑펑 울며 저희를 찾아왔어요. 희성아,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왔어. 일이 결국 이렇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빌린 돈을 가장 먼저 갚을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도망 다니는 신세 이렇게 찾아왔어. 정말 미안하다. 친구는 당장이라도 누가 찾아올 것처럼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울먹였어요. 야, 이 한심한 녀석아. 꼴이 이게 뭐야? 이 와중에 너 살 길을 찾아야지. 나한테 돈 갚겠다고 위험한 데 찾아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돈보다 우선 나랑 약속하자. 절대 나쁜 생각하지 않겠다고. 너 그거 하나만 약속해. 희성아,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해라. 사기꾼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 넌 이 순간까지 내 걱정을 하는구나. 내가 널 친구로 두고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꼭 내가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다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그 친구는 한참을 울다가 다시 쫓기듯이 사라졌어요. 남편 돈을 제일 먼저 갚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돈을 입금해 오더라고요. 남편은 통장에 찍힌 친구 이름을 보며 그래도 잘 사는 모양이라며 안도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느라 부단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앞둔 나이에도 현장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나갔고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보탰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나마 있던 집도 곧 팔아버리게 되었죠.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한다고 바쁘던 둘째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마무시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결혼을 약속했던 아가씨와도 파혼하고 아주 폐인이 되기 직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집 한 돈으로 대출금 갚고 둘째 빚 갚으라고 좀 주면 어떨까 싶어.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당신이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쩌겠어? 저희는 그렇게 집을 팔아 둘째 아들에게 얼마 주고 은행 빚도 갚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남편과 저 둘 다 건강하니 다시 일어나 보자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현장으로 출근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여보,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이네. 항상 조심하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야. 알지? 나 이래봬도 36년 경력의 전기 기술자야. 걱정 말라고. 조심히 잘 갔다 올게. 오늘 애들도 집에 온다는데 저녁에 당신 퇴근하면 닭백숙 끓여 먹자. 내가 맛있게 끓여둘게. 그거 좋지. 막걸리도 한 잔, 콜. 그래, 콜이다, 콜. 어디서 애들 말을 배워와선. 그렇게 남편은 저의 배웅을 받으며 여느 때처럼 기분 좋게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한가롭게 집안 청소를 하며 이따 시장에서 뭘 사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평소와 같은 벨소리였는데 그날따라 가슴이 철렁할 만큼 큰 소리로 들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뭐였을까요? 아유, 깜짝이야. 예, 여보세요? 네,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예? 뭐라고요? 그 전화는 뜻밖의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큰 충격과 절망에 빠져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으로 출근을 했던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날 남편은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해 충격적인 상태로 우리 가족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병원에 달려갔을 땐 이미 수술에 들어간 상태였고 6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입원실로 올라온 남편은 두 손이 절단된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사고로 두 손을 잃었습니다. 저는 양끝이 몽톡해진 채로 붕대가 감겨있는 남편의 손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입만 틀어막고 울고만 있었죠. 당신 그 따뜻했던 손은 어디 가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보. 저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만큼 괴로웠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남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이 사고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의식을 차린 남편은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어요. 한순간에 양손을 다 잃은 충격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내 손, 내 손 어디 갔어? 이 흉측스러운 팔이 정말 내 손이란 말이야? 난 이제 사람도 아니야. 난 괴물이야. 괴물이라고. 저는 날뛰는 남편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래. 진정해, 여보. 하지만 남편의 자책과 우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손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늘 자리에 누워 울거나 잠들기 일쑤였죠. 그렇게 성실하고 자립심이 강하던 남편이 이제 혼자 밥도 못 먹고 옷도 입을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저와 아이들은 교대로 남편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겼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지? 이젠 내가 당신에게 희생할 차례인가 봐. 그러니까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지 마.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어. 미안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어.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우리 가족 옆에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걸.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자꾸 불행한 생각만 하면 더 힘들어지기만 할 거야. 난 당신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즐겁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는데 당신도 그래주면 안 될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에게 제 진심이 닿았는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의수도 맞추러 가고 불편한 손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갔죠. 그러다 보니 다시 웃기도 하고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덕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종덕인 요즘 외식 사업에 뛰어들어 아주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모, 종덕이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짜잔. 언니, 나도 같이 왔어. 형부,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역시 우리 형부 잘생긴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잘생긴 우리 형부. 그러니까 오늘 언니 좀 저희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언니랑 같이 갈 데가 좀 있는데. 어디? 아유, 어디 가는데? 아유, 그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지. 내 걱정하지 말고 나갔다 와.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종덕이와 자영이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이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자영이네와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신축 주택이었어요. 여긴 뭐야? 아니, 난 이쪽으로 오길래 너희 집에 오는 줄 알았더니만. 이모, 여기가 어디냐면요. 짜잔. 앞으로 이모랑 이모부가 지낼 집이에요. 어때요? 깔끔하죠?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곳엔 종덕이와 자영이가 저희 부부를 위해 마련한 집이 있었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이라니. 갑자기 무슨 집이라는 거야? 이모가 어릴 적 저희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고두고 꼭 이모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모부가 다치신 건 정말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두 분께 보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엄마랑 제가 몇 날 며칠 돌아다니며 알아본 집이에요. 그래, 언니. 내가 언니한테 살면서 고마운 게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이 집으로도 모자라. 언니 내가 월세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나서서 했는데 조금 늦었네. 아마 형부랑 둘이 살기 좁지 않을 거야. 안에 들어가서 한번 봐봐. 이미 계약금도 다 치렀고 잔금일에 언니 이름으로 잔금 넣을 거야. 내가 이렇게 가분한 걸 어떻게 봤니? 너희 마음만으로도 난 이미 천만금을 받은 것 같은데. 언니, 누가 천만금 받으래? 집 받으라고, 집. 자영이 가족의 깜짝 선물 소식은 곧 저희 남편과 아들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우리 큰애 정연인 종덕이에게 화를 내며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저질러? 내가 큰아들인데 안 그래도 부모님께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했단 말이야.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을 텐데. 야, 우리 형제 아니냐. 이모, 이모분 나에게도 부모님과 다름없어. 나한테도 효도할 기회 좀 주라. 정덕아, 임마, 진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면목은 무슨, 너도 우리 부모님께 잘하잖아. 난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데 넌 얼마나 살갑게 잘하냐? 그걸로 됐어. 정 고마우면 짜장면이나 사라. 탕수육도. 저희 부부는 그렇게 자영인의 가족이 선물해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 가전제품은 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전부 새 걸로 마련해 주었어요. 새 집에 모여 우리 애들과 남편, 자영인의 부부 종덕이까지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데 너무 꿈만 같아서 자꾸 멍해지더라고요. 언니, 무슨 생각하길래 자꾸 멍하니 있어? 어? 아니, 꼭 꿈만 같아서. 이거 진짜지? 꿈 아니지? 너 나 좀 꼬집어 줄래? 언니 각오해. 내가 아주 진짜 세게 꼬집을 테니까. 자영이가 장난으로 허벅지를 꼬집었는데 따끔하니 아픈 게 정말 꿈은 아니더라고요. 저흰 틈만 나면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집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언니, 우리 혹시 오랜만에 바다로 여행이나 갈까? 애들 초등학교 때 가고 못 가봤잖아. 20년 만에 함께 바다 여행도 가고요. 남편은 파도를 보며 가슴이 뻥 뚫린다며 좋아했어요. 그동안 남편 속이 얼마나 답답했을런지요. 여보, 오랜만에 바다 와보는데 소리나 크게 한번 질러봐.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남편은 쑥스럽다며 망설였고 저희는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잠시 후 멀리서 남편의 눈물 섞인 외침이 들렸죠. 나는, 나는 행복하다. 난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외침을 들으며 우리 가족 모두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외침으로 남편의 답답한 속이 조금은 후련해졌길 바라고 있어요. 가족들의 사랑 속에 남편의 마음도 곧 치유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서로를 제일 먼저 위하고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때문이겠죠? 이런 가족을 만난 걸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